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서울 등 내륙에 열대야가 쉬어갔지만 남부 곳곳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44일째 열대야가 계속되며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1위를 경신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신체나 얼굴을 영상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들 사이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서울경찰청은 교육청과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고 정부도 피해 지원과 향후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의 내년 예산이 9,649억 원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27% 늘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과 달 착륙선 등 차세대 발사체 개발 추진에 3천억 원 가까이 투입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누적 온열 질환자가 3,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온열 질환자는 26일 32명 늘어 현재까지 3,22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1년 전보다 567명 많았습니다. 무더위에 폐사한 가축은 돼지 6만 9천여 마리, 가금류 108만 6천여 마리 등 모두 115만 5천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양식장 어류는 2,65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계속되는 열대야로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제주는 지난달부터 44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연속 일수와 같아졌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시원한 용천수가 나오는 곳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한낮의 무더위가 밤이 돼도 식지 않는 열대야를 피하려고 나온 겁니다. 밤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시간 내가지고 이 물놀이 왔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무더위에 지쳤던 관광객도 시원한 물에 몸을 맡기니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물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다음부터 계속 오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밤에도 무더위가 지속돼 사람을 괴롭히는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제주 북부 지역은 밤새 열대야가 발생해 지난달 15일부터 44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장 일수인 지난 2013년 44일과 같습니다. 올해 제주 북부 지역 열대야 일수는 53일에 달하는데요. 가장 많았던 지난 2022년 56일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열대야가 이어지는 원인은 더운 고기압이 낮 동안 오른 열을 가두는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태평양 고기압도 있고 그다음에 상층에서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이런 고기압도 계속 덮고 있다 보니까 열이 빠져나갈 공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주 지역은 9월 초까지도 더위가 식지 않을 전망이어서 제주 지역 열대야 기록 경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북상하면서 일본 열도 곳곳에서 기습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만 초속 70m에 이르는 산산이 본격적으로 상륙할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거센 빗줄기로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바닥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 직원들은 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느라 분주합니다. 도치기현 지역의 기습폭우로 일부 지역은 1시간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아이치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10호 태풍 산산으로 인해 덥고 습한 공기가 일본 열도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태풍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임을 감안할 때 태풍의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산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70m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초속 40m만 넘어도 달리는 트럭이 넘어지고 건축물의 지붕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내리는 비의 양도 많은 곳은 최대 500에서 600m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진행 속도는 시속 10km로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보다 느려 장시간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北東に進路を変える段階で台風のスピードとしては落ちてくる、数日に及ぶ長引く影響があるということに警戒が必要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교통 차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규슈 남부를 오가는 항공편 100여 편의 운항이 중단됐고 신칸센 주요 노선들도 운행을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정부는 하천 범람과 토사 붕괴 등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위험 징후를 느끼면 즉시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지난주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완강기를 타고 탈출한 숙박객은 없었습니다. 간단하고 안전한 탈출 도구지만 사용법을 잘 모르면 다급한 상황에서 이용하기 어렵겠죠. 양동훈 기자가 완강기를 직접 타면서 설명해드립니다. 부천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난 곳은 8층의 한 객실. 희생자도 대부분 8층과 9층에서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완강기는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하게 돼 있고 사고 건물에도 설치돼 있었지만 이번 화재 당시 이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불이 난다면 자신 있게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완강기가 뭔지는 알지만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아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네, 완강기를 사실 집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용 방법도 정확히는 몰라서 아마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대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완강기 사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완강기 함을 열면 속도 조절기, 가슴 벨트, 릴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구성품이 나옵니다. 속도 조절기에 달린 고리를 지지대와 연결하고 잠금 장치를 돌려 단단하게 채워준 뒤 지지대를 창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돌돌 말려있는 릴은 창밖으로 던지면 되는데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슴 벨트는 이렇게 겨드랑이 바로 아래 가슴에 착용하고 빠지지 않도록 끈을 꽉 조여줍니다. 여기까지가 하강 준비 단계인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1분 안에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약 6m, 아파트 3층 정도 높이인데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내려가 보겠습니다. 양팔은 W자 모양으로 벌리고 벽에 손을 대고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혹시 장애물이 있으면 팔을 살짝 밀어 피해가면 됩니다. 속도 조절기 덕분에 빨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만 내려오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강기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 안에 구성물품이 다 있는지 그리고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는지 평소에 잘 확인하시는 습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있는 소방당국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에서는 무료로 완강기를 체험해보고 재난 시 다양한 대처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부산에서 비슷한 사고를 가정한 소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점검하려고 마련한 훈련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화재 사실이 아파트 주민에게 알려지면서 바로 옆 차량이 가까스로 불길을 피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지상에서 호스를 연결해 지하로 진입하고 밸브를 열어 불길을 향해 물을 쏩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바로 옆 다른 차량에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질식소와 덮개를 씌운 뒤 화재 차량에도 같은 조치를 합니다. 1차 진화는 했지만 배터리 열 폭주로 다시 불길이 치솟을 수 있는 상황. 열폭주가 일어나서 한번 진화되더라도 다시 재발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다량의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진화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차량 온도를 확인하면서 지게차와 견인차로 사고 차량을 지하 주차장에서 빼내고 이동식 침수도를 설치해 완전 진화를 시도합니다. 큰 피해를 낸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 소방훈련 모습입니다. 상당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천장이 낮아서 일반 소방 차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입이 가능한 별도 소방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진입로 폭이 좁고 가파른 곳에서 난 화재에 대응하려고 도입한 경량 소방차를 원래보다 차체를 더 낮게 조정한 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소방서별 자체 훈련도 진행하고 부산시와 함께 전기차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700여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화재 안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우주항공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2,051억 원 늘어난 9,64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청은 내년 예산을 우주수송 역량 확대, 경제성 혁신, 첨단 위성 개발, 달 착륙선 본격 개발, 국제 거대 전파망원경 건설 참여 등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성 있는 발사를 위한 재사용 발사체 선행기술 개발 사업에 새롭게 투자하고 누리호 반복 발사를 위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달 착륙선을 보낼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등이 본격화하면서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항공산업 분야는 올해 종료되는 사업들이 많아 올해보다 207억 원 줄어든 40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본이 지난 2월 처음 발사에 성공한 신형 H3 로켓 4호기를 오는 10월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H3 로켓 4호기를 오는 10월 20일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호기에는 방위성의 X밴드 방위통신 위성인 기라메키 3호가 탑재됩니다. H3는 일본이 위성 발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개발한 2단식 액체 연료 로켓으로 올해 2월 2호기는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7월 지구 관측 위성 다이치 4호를 싣고 발사된 3호기는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의사 업무 일부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진료 행위 등 역할을 법제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 전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여성 지인들의 신상과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만드는 텔레그램 대화방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실제 딥페이크 성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 우려가 큽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8살 A양은 최근 SNS를 통해 낯선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양의 신상과 사진, 심지어 가짜로 만든 성관계 영상까지 텔레그램 채널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인스타로 연락이 왔었어요. 900명이 봤다 했나 처음에? 인스타도 그렇게 막 함부로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잘못 없는데 그냥 재미로 그러는 것 같아서. A양은 누군가 자신의 사진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텔레그램 채널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역별, 학교별로 여러 곳이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수원 지역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성착취물의 대상으로 삼을 여성들의 특성에 따라 채팅방이 나눠져 있는데 사용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참여자들이 아는 여성의 사진과 신상을 올리며 음란물과 합성해달라고 요청하면 누군가 가짜 성착취물을 만들어주는 식입니다. 이곳에서는 비공개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생성하는 AI 프로그램까지 공유됩니다. 여성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해 음란물에 쓸 얼굴 사진을 받아내자거나 불법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자는 말도 서슴지 않고 올라옵니다. 이런 채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10대 피해자들이 있는 중고등학교 목록까지 공유되며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 양천 명단에 저희 학교가 이렇게 있다고 애들이 스토리에 막 공유하더라고요. 자기도 피해당한 것 같아서 여기 오픈 채팅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몇 시간씩 어제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규모 범죄 정황이 알려지기 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한 해 100건 이상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1월부터 7월 사이
이미 300건 가까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만 청소년 10명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퍼지는 것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일선 학교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지역 1,300여 개 학교와 학부모 78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스쿨벨에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만큼 제작과 유포를 해서는 안 되고 범행을 저지르면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등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대의 비율이 높아 서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에서 의심스러운 게시글을 발견하면 반드시 112, 117로 신고하거나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통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돼 성적 영상물로 퍼지는 딥페이크 피해를 본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상담과 삭제 지원,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 연계 등 종합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이번 주 안에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열고 향후 조치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협조가 없으면 가해자를 추적하기 쉽지 않다며 수사에 어려움을 말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는 추적이 쉽지 않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물 등이 공유되는 채팅방에 몰래 입장해 직접 가해자 신상 정보 수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해도 처벌받을 일은 없다는 대화를 거리낌 없이 주고받습니다. 자신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된 고등학생 A양도 이런 이유로 사실상 법적 대응을 포기했습니다. 텔레그램 상으로는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법적 대응을 안 했어요. 피해자들과 불안한 여성들은 SNS에서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는 게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불법 영상 등을 공유한 가해자를 추적하려고 해도 텔레그램 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다 이제는 가짜 음란물로 인한 피해와 우려까지 극심한 만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경찰에서 해외 서버 핑계를 대는 것은 딥페이크 범죄를 키워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상황. 여기서 더 나아가 텔레그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사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수사기관은 물론 국회,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사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떠한 입법 미비 때문에 지금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경찰이 관련 범죄의 집중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뒤 텔레그램 다운로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코메르산트는 미국 IT 매체 테크크런치를 인용해 두로프 체포 이후 텔레그램 다운로드 건수가 세계적으로 4%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앱 분석업체 앱피겨스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26일 새벽 기준 미국 앱스토어 소셜 네트워킹 부문 순위에서 2위에 올라섰습니다. 두로프가 체포된 프랑스에서도 텔레그램은 앱스토어 소셜 네트워킹 순위에서 1위, 전체 앱 순위 3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테크크런치는 이용자의 호기심이 발동했거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두로프의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다운로드하면서 앱 순위가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기가 음식물을 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사진 쿠션이나 요람에서 잠을 재우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일부 영아 수면용 제품들이 해외 안전 기준에는 미달해 질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기준 실태는 어떤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육아용품으로 불리는 신생아 역류 방지 쿠션입니다. 소화기관이 약한 아기가 우유나 이유식을 토하지 않도록 상체를 살짝 세울 수 있게 경사져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면용으로 판매하는 영아용 쿠션과 요람, 베개 등 3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17개 쿠션과 요람이 해외 기준을 적용하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아 수면용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람은 최대 각도가 58도, 쿠션은 최대 36도로 이 기준을 초과해 미국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국내 유아용 섬유 제품 안전 기준에는 쿠션이나 베개의 각도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유아용 침대는 등받이 각도를 8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10도, 호주 7도와 비교하면 많이 완화된 기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사가 10도만 넘어도 아기가 돌연사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10도에서 15도 이상만 되더라도 아기들은 고개가 아래로 좀 떨어지면서 목 안쪽에 있는 기도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적으면 한 5배에서 크면 한 20배까지 수면 자세 때문에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호주에서는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 반드시 영아 돌연사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 가운데 80%는 질식 위험에 대한 경고 표시가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관련 국내 규정도 없습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질식 위험 등 주의 경고 표시를 사업자에게 권고했고 사업자는 질식 위험 주의 경고 표시를 하겠다고 해주었습니다.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아 돌연사 예방을 위해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 아기의 등을 대고 눕히고 이불 대신 내복을 입히고 재우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인라인 스케이트와 킥보드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제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승용 스포츠 제품 16개 가운데 8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에서는 납성분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고 강도 충돌 실험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제품에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용 킥보드도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브레이크 제동력이 국내 기준치보다 약 1.5배의 힘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제품에는 핸드 브레이크가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3년 전부터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적용 대상이 사적 대화방이 아니라 공개 게시물에만 한정돼 있고 해외 기업이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을 막을 수 있는 보다 치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